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3 방산 챔피언으로 다시 찾아온 윤주화입니다. 밀톡 시즌1과 2에서 이 한국 방위산업의 현 주소와 세계로 뻗어나간 K방산의 성과를 집중 조명해 드렸었는데요. 돌아온 밀톡 시즌3 방산 챔피언에서는 방위산업의 결실인 무기와 그 무기를 사용했던 사용자 그리고 생산 현장을 연결해서 무기체계에 대한 보다 생생하면서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밀톡 시즌3의 육군 무기체계를 소개할 새로운 얼굴 진중근 중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대학 전략학과장 진중근 중령입니다.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먼저 전차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직접 전차도 운용했었고요. 육군대학에서 이 장교들 양성하신다 들었습니다. 네, 저는 기갑장교로 임관해서 30년 동안 주로 전차 및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군 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할 또 한 분 현대로템의 김기태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태 책임연구원입니다. 현재 K2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한 APS 하드킬 시스템에 당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밀톡 시즌3 방산 챔피언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오프닝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전차 무용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우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으로 러시아 전차를 격파한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노출이 됐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전차가 쓸모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차 무용론인데 일단 중령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차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차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의 격한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이집트의 대전차 무기에 대규모로 격파되면서 전차의 무용론이 한번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제블린과 FPV 자폭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군 전차가 또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하자 여지없이 전차 무용론이 등장하더라고요. 러우 전쟁 이전에도 미국과 독일은 자국의 주력 전차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오고 있었고요. 전쟁 이후 여러 국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돌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 또한 그동안 중단하였던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고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전차의 수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전차 무용론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전차 무용론이란 건 뭐 지나가는 바람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전차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전차를 잘못 운용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차의 존재 이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차 무용론을 자주 주장하곤 하더라고요. 현대전에서 적의 총포탄이 쏟아지는 적군의 진지를 뚫고 중심 깊이 기동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드론과 공격 헬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으로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방어작전 시에는 화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역습이나 공격작전 시에는 기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전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차의 시간이라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낭만도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는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상전의 왕자라는 표현을 아시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전차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포병과 공군, 그리고 육군 항공의 화력 지원 하에 기계화 보병, 공병, 그리고 방공 부대가 함께 전차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이를 제병협동 전투, 그리고 공지합동 작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과거에는 입체 고속 기동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병 협동 전투에서 전차는 최선두에서 기동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훈은 전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제4차 중동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 장갑이라는 것을 개발하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반응 장갑보다 더 효과적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의 교훈으로 전차에 새로운 방어 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체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APS라고 하는 능동 방어 체계인데요. 이전까지는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전차에 부착되어 있는 장갑 자체만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전차에 충돌이 있기 전에 공중에서 파괴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로 하게 된 거죠. 말씀처럼 이전까지 전차의 적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두껍게 하거나 복합 장갑이나 부하 장갑을 덧대서 막는 수동 개념이었습니다. 적의 비탄이 되어 관통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전차의 모든 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능동 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사된 총알을 총알로 막는다, 이런 느낌인데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차 버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의 대전차 미사일 개발자가 APS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개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소련의 드로드니 시스템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유명한 체계는 이스라엘의 트로피고, 다수의 이스라엘 주력 전차 메르카바가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에 격파당하자 이스라엘군이 내놓은 것이 바로 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련이나 이스라엘이 개발에 뛰어들 정도라면 이미 다른 국가들도 연구 개발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 전차 연구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APS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APS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독일까지 세계적으로 전차 좀 만든다 하는 나라들은 전부 이 APS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군요. 네. 그리고 북한까지도 이런 APS를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2020년에 북한은 M2020 전차를 공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전차에 부착되어 있는 그 장비가 AP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장비일지 사실 그 성능은 잘 알 수 없지만 북한도 이 APS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뛰어들 정도다. 정말 시대의 대세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북한이라니까 정말 체감상 확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각국의 능동 방어 체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러시아에서 개발된 아레나라는 APS가 되겠습니다. 포탑 중앙에 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대형탄이 상부로 발사되고 크레모아 형식으로 자탄이 비산되어 위협체를 파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퀵킬 시스템이라는 APS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APS의 운영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대형탄을 수직으로 발사하고 측추력을 통해서 대형탄을 방향을 조정한 후 위협체 방향으로 로켓 형식으로 발사를 하는 APS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아비스라는 APS를 개발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를 하였고요. 최근에는 라인메탈에서 센서와 대형탄이 일체형인 모듈 방식의 스트라이크 쉴드라는 APS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 국가나 기업에서 APS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APS 시장은 이스라엘의 2개의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라파엘사의 트로피와 LB 시스템사의 아이언피스트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스라엘 정부 지원하에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A사 방식의 레이더를 쓰고 트렛 형식의 발사기를 구동하여 작동하는 운용 메커니즘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APS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대형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로피는 여러 개의 성형 자격탄을 발사하여 위협체를 파괴하는 방식이고요. 반면 아이언피스트는 폭발형 대형탄을 발사하여 폭압으로 위협체를 파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두 제품 중 트로피 APS를 선정하여 메르카바 전차에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는 여러 전장에 투입되어 실전을 통해 입증된 APS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M1A2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2AA, 영국의 챌린저 3 전차 모두 트로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어력 그리고 생존성 보장,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11년부터 가자 지구에서 트로피 시스템을 실전에서 수차례 활용하였고 그 성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또한 브래들리 장갑차에 아이언 피스트를 장착하였고요. 미군이 직접 성능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PS 연구와 실전 배치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피와 아이언 피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대형탄의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트로피 같은 경우는 멀티 성형 자격탄이라고 해서 MEFP 방식이고요. 레이저와 유사한 성형 자격탄이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직선으로 고속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협체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교전 지점에서의 위험 반경은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이언 피스트 방식의 대형탄은 포갑만으로 위협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자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포갑 같은 경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 반경이 어느 정도 최소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아레나 대형탄이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는 크레모아 방식의 자탄이 위협체 방향으로 비산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퍼진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탄으로 인해 주위의 아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반경이 비행 거리만큼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형과 터렛형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좀 개발자로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고정형 같은 경우는 센서와 대형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협체가 가까이서 날아왔을 경우도 대응이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 터렛형 같은 경우는 발사기가 선에 고저로 구동하기 때문에 구동 범위 내에서 모든 범위가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트로피 시스템은 화학 에너지탄, 즉 RPG-7이나 제블린 같은 화학적 에너지로 작용하는 탄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운동 에너지탄, 방어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 피스트는 이 화학 에너지탄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탄까지도 방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원리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트로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쇠구슬 모양의 탄자가 성형 자격으로 생성이 되어서 위협체를 집중 타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쇠구슬의 모양이 그렇게 운동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 에너지 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통할 수 있는 운동량이 되지만은 관통자를 가지고 있는 고속의 운동 에너지 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포갑 방식의 대형탄은 포갑으로 그 운동 에너지 탄의 관통자를 틸팅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틸팅을 시킴으로써 관통력을 감소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PS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K2 전차에는 이 APS가 장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K2 전차 개발 당시에는 하드킬 APS를 장착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2006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드킬 APS를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네. K2 전차의 장착 후 운용시험 평가를 완료하고 전투적합 판정까지 획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K2 전차에는 소프트킬만 장착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전차에는 지금 소프트킬만 장착이 됐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소프트킬은 유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인데 RPG-7과 같이 무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방어하는 데 제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관계자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 K2 전차에 이것이 장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수출국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드킬 APS가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에 맞춰서 전차도 동시에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형 APS는 어떤 성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 로템뿐만 아니라 관계자, 군, 정부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능동방어, 수동방어를 다 통합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이번에 개발할 APS 시스템은 컨셉이나 이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나올 K2 전차에는 다양한 임무 장비가 추가되고요. 이를 활용해서 다층 복합 방호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로는 레이더와 광학 장치, 드론 탐지 센서, 레이저 경보 장치 등이 있겠고요. 대형 수단으로는
드론 제머, ICWS를 이용한 공중폭발탄, 그리고 하드킬 APS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운용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수킬로미터에서 제초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면은 통합 제어 컴퓨터를 통해서 위협체의 종류를 판단하고 각 임무 장비에게 임무를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저속의 드론이 탐지되었다고 했을 경우 제일 먼저 드론 제머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드론이 이를 뚫고 1km 이내로 접근을 했다. RCWS의 ABM탄을 이용하여 드론을 하드킬 방식으로 격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드론이 무력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하드킬 APS를 통해서 파괴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전차의 승무원의 별도 조작 없이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미래의 APS 개념이네요. 미래의 전차 개념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중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전차라고 하면 이 튼튼한 장갑에다가 대포 정도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진화가 됐네요. 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출된 저희 군에서 얘기하는 전훈 분석 또는 레슨 런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무인기 제모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재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FPV 자폭 드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선에는 이미 제모가 장착된 전차 장갑차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제밍을 피하기 위해 드론 통제용 주파수를 변경하며 제모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RCWS를 활용해서 드론을 공격하는 개념도 최근 전차 개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APS를 통해서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을 상대하는 개념 역시 현대전에서는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의 전차 개념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이 미래전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 이미 되었고 전차들도 현실에 맞게 발빠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APS와 드론 제머는 이제 전차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APS가 시대의 흐름이고 또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을 증명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APS가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중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차라는 거는 한 대 혼자 움직이지 않고 보병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차를 향해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이 APS라면 그 주변에 있는 보병들도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사실 2012년도에 우리가 APS를 탑재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네. 전차 주변에서 함께 작전하는 보병이 APS의 파편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으로 APS가 작동했다고 하는 것은 적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APS가 없는 전차가 피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전차가 피격됐을 때 받는 폭발력과 그리고 충격파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APS의 파편과 대전차 미사일 피격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 답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APS가 장착된 전차와 보병 간의 거리를 두고 운용하는 그런 문제는 군사 교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재의 APS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차에는 소프트킬만 탑재했다는 거고 네, 하드킬을 못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라는 건가요? 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PS를 이렇게 전차에 장착을 한다고 해도 탑재되는 탄두의 숫자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이상으로 공격을 한다면 막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네. 뭐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번역한 그 진흙 속의 호랑이라는 책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군의 전차 150대 이상을 파괴한 독일군 전차 에이스 오토 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복 중인 적 대전차포 한 문을 제압하는 것이 적 전차 한 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복 중인 적 대전차 무기와 병력을 제압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적 대전차 무기 한 발이 아군의 전차 한 대를 조준하고 있게 되거든요. 적 대전차 무기 두 발 또는 세 발 이상이 우리 아군의 전차 한 대를 조준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초의 그 한 발을 회피했을 때 전차 승무원에게는 그 기회는 천금과도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반격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네. 오토 카리우스 시대에는 이 전차가 최초의 모습 공격을 장갑으로 막아내야 했지만 오늘날 만약에 APS가 있다면 최초의 한 발을 피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 좋게도 저는 미국의 M1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모두를 다 경험을 서방이 전차의 순간 가속력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 K 계열 전차도 이 순간 가속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이런 드론으로 러시아군 장비를 격파하는 장면을 보면 전차들이 단독으로 또는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습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전차는 제병협동 전투의 일부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고 제머를 장착하는 것도 사실 필수로 여겨집니다. APS와 제머를 장착하는 것, 이것은 곧 살아서 반격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 한 번의 기회를 사는 것,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APS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밀톡 시즌3 방산 챔피언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넘어서 방산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밀톡 현장이라는 코너입니다. MBC 경남 콘텐츠 히든 챔피언에서 이중공 교수님과 정영민 기자가 활약을 했었는데 두 분이 또 발이 부르트도록 현장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APS인 만큼 이 APS를 장착할 K2 전차 직접 만나보고 왔다는데요. 밀톡3 방산 챔피언 저희가 찾은 곳은 창원에 있는 육군 종합 정비창입니다.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데 여기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교수님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창이잖아요, 창. 창은 노래 창이 아니라 창은 다 분해하고 그리고 다 정비하고 다 검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종합적인 정비를 하는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건강검진도 받고 정말 앞으로 문제가 된 곳에서도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누가요? 모든 육군의 장비들이. 모든 육군의 장비들이. 여기 저희 뒤에 보시면 K2 전차가 보이실 겁니다. 이 K2 전차, 교수님 아시겠지만 K2 전차 하면은 그렇죠. 폴란드 수출로 대박이 난 우리의 그 K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이 마산항에서 이 K2 전차가 폴란드 가기 위해서 선적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좀 가슴이 자랑스럽다. 뭉클합니다. 네. 올해 몇 대가 이제 가면 끝이죠? 우리가 그 1차 계약을 한 180대 했죠. 네. 알려진 대로. 그래서 올해도 한 90여 대가 이제 최종 납품이 된다고 들었는데 뭐 아무 일 없이 정말 다 그렇죠. 납품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2차 계약도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관심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총알 배송 아니겠습니까? 총알 배송으로 네. 유명한 우리 네. 우리 K2 전차. 뭐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번 우리 밀톡3 방산 챔피언에서는 이 K2 전차와 관련된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내밀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여러분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보시죠. 네. 자, 가서. 자, 러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러브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폴란드에 이런 대규모 수출을 성공했고, 특히 이제 전차가 K2 전차가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뭐 제블린이라든가 뭐 자폭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전차를 공격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죠. 네. 전차 무용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K1 전차, 우리나라 K1 전차, 그 다음에 미국 장갑차 스트라이커, 네네. 거기를 폭격하는 영상을 보면서 자폭 드론이 이 전차까지도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제는 기갑 전력도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이 저항력을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차 무용론이 나온 거는요. 수많은 드론들, 특히 이제 뭐 골판지 드론부터 시작해서 작은 드론들이
전쟁의 어떤 영향을 좌우하고 또 고가의 전차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전차가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또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능동방어 시스템, 이제 APS라고 그러죠.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 또 장착이 되고 또 우리가 개발을 하고. 여러분 저희가 뒤에 있는 게 바로 K2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K2 전차는 그럼 APS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또 그렇죠. 네. 퀘스천이죠. 네. 현재까지는 아직은 탑재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 군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앞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예정이죠. 네. 예정이라면 그러면 K2 전차는 K1A1, 그다음에 K1A2부터 탑재가 될 예정이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국방부에서 사실은 K2를 개발할 때 APS를 탑재하는 전제하에서 그 플랫폼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은 아마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했고 시험도 했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장착의 여부와 이제 임무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APS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없지만 이번에 그 폴란드의 수출형에는 APS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로템하고 이제 이스라엘 회사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K2 전차를 저희가 직접 탑승을 해보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편하네요. 너무 리얼해요. 네. 편안하고 너무 뿌듯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실제 전장에 투입됐을 때 네. 이런 기능들을 다 발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자장비들, 무기 체계들이 또 있고 또 제가 볼 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제 우리 K2 전차가 제가 보기엔 어깨를 겨루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전차 같습니다. 앞으로.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차세대 전차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APS라든지 또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통합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K2 전차 그다음에 K3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정말 전 세계 전차 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차를 왜 탑승을 했냐면 아까 아래에서 보여드린 거랑 또 올라와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올라와서 보니까 기본의 이 포신과 있는 여기 여러 가지 뭐였죠? 아까 전자장비들, 전자장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외에 우리가 APS 시스템, 그다음에 대응탄, 그다음에 RCWS, 제모 이런 것들이 이 위에 다 탑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때 되면 이 포탑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장이 막 첨단 무장, RCWS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디자인이 더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단순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치나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요즘에 우리나라 차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전차도 차입니다. 이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전차도 모빌리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밀도 현장에서는 모든 거 다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쉽지 않은 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이제 네. 요청을 드려서 주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까 보셨죠? 주행하는 모습? 네. 땅이 울리고 그렇죠. 50톤이 50여 톤의 이 덩치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 보니까요. 우리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건 APS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능동방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누군가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K2 전차를 목표물을 정했어요. 빵 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딱 표적을 딱 인식했어.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가야죠. 그 순간 속력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순간 속력을 어떻게 내냐? 네. 최대 36km를 속력을 내는데 몇 초 걸리냐? 저는 막 10초는 안 걸릴 것 같아요. 10초는 안 걸릴 것 같고. 10초 모르겠습니다. 10초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미국의 에이브람이나 뭐 독일의 레오파르드 이런 전차들도 한 6초 컷.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속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APS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능동방어 시스템이 달려 있으면은 뭐 어떤 무기가 오더라도 또 우리가 대응하면서 나가고. 네. 아무튼 우리 여기 그 종합정비창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 또 육군의 모든 정비들 또 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성능 개량까지 이어서 K방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응원을 또 보내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밀톡 3 방산 챔피언 화이팅! 화이팅! 전차는 쓸모없다 이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전 세계는 전차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차 무용론 극복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단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치료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APS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개발에 뛰어든 만큼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의 K2 전차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앞으로 K2 전차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술적으로는 APS를 장착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병 협조를 실시할지에 대한 교리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적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형태의 전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세대 전차에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면은 실망도 너무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서독이 공동 개발하였던 MBT-70의 사례처럼 너무 많은 기능과 성능을 한 번에 넣다 보면은 역효과가 날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K2 전차를 어느 완성된 전차라고 상정하지 않고 플랫폼이라고 가정하고 적지적소의 상황에 맞게 임무 장비를 하나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방향성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기술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전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미래의 전차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전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미국의 에이브람스 X라는 전차와 2024년 유로 사토리에서 독일이 공개한 KF-51 판터라는 전차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논의 단계의 전차이지만 미래 전차의 윤곽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전차에는 APS와 RCWS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드론 운용병까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이나 이 주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차 방호력 부분에서 변화된 전장 환경과 어떤 개념으로 이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차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전차 운용 방안과 기술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4세대 전차도 해외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력 강화를 위해서 주포의 구경은 커질 것이고요. 포탑은 무인 포탑으로 운용되고 다양한 임무 장비들이 장착이 될 것입니다. 드론이나 RCWS 같은 임무 장비를 상호 보완하면서 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K2 전차에는 소프트킬만 장착이 되고 하드킬은 장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래 세대에는 우리나라 K2 전차에도 하드킬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드킬은 당연히 탑재가 돼야 될 거고요. 전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동 무기체계도 장착이 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러우 전쟁이라는 환경 변화가 전차의 진화를 강요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란 건 단순하죠.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이란 환경 변화 앞에서 이 전차가 내놓은 생존의 열쇠, 이번 시간에 소개한 APS가 아닌가 합니다. 자, 두 분 패널분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긴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밀톡3에 나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K2 전차의 능동 방어 장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전차 위주의 AP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보병들이 탑승하고 이동하는 장갑차에 오히려 더 필요한 장비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방송 출연으로 처음부터 상당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오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될 것 같고 다음번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오늘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톡 시즌3 방산 챔피언 첫 이야기 APS 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무기에서 오늘을, 산업에서 내일을 찾아가는 밀톡.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일단 요 K2 전차를 여기 보러 왔으니까 한번 좀 움직여 볼까요, 이걸? 이거 네, 어떻게, 왜냐면- 어떻게 움직여도 되나요? 아, 움직일 수 이거 있다고요. 어떻게 뭐 밀어야 되나?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거? 아, 눌러야 될까요? 아, 그건 또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잡을 수도 없고. 네. 근데 여기 누가 계세요? 아, 누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네. 좀 움직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손 흔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